지금까지는 채권, 유효한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요 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련성이라고 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한, 분석이 조금 난해한, 또 때로는 좀 외워야 되는 그런 그 요건일 수 있습니다. 결련성입니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요건의 하나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이 피담보 채권이 유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해서 생길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과 물건, 점유하는 물건과의 관계를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 이름이 조금 모호하죠, 그죠? 지금 그냥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는 뭐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보면은. 그래서 괜히 좀 기죽이는, 더 어렵게 만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320조 보신 것처럼 뭐 물건, 우리가 유가증권은 빼죠. 그냥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련성 관련해서 뭐 1원설, 2원설 뭐 이런 학설 논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과연 뭐 2원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냐 뭐 이런 그 논란들, 그런 논란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는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원설적인 입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뭐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러면은 좀 법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 민법 규정을 원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1원설, 2원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물건에 관해서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공평, 그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 하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유치권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담보권자의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측면, 이런 부분을 조금 조화롭게 해석해서 공평한 사건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결련성의 잣대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이제 이론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공평, 구체적 다양성 이런 부분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게 판례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꼭 필요한.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해서 뭐 어떻게 했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사례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판례 그 선례들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그 좀 자세히 살펴야 될, 또 때로는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논리적으로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선례에 비추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때로는 좀 암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암기성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련성을 이제 이해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판례 이해가 중요한데 판례를 이제 이해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부동산 공사 관련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채권,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 채권,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분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분류인데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그 부동산 유치권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저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독창적으로 그 서술을 하는 분류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독단적인 견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 사안별, 유형별 이런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 공사 관련 채권입니다. 실무상 이제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8, 90%가 이 공사 관련된 채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채권은 유치권 결련성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쉽게 생각해서 뭐 공사 건물을 짓다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짓는 건물에 뭐 점유를 한다, 유치권 행사한다. 이게 뭐 유치권 성립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순차적으로 좀 다뤄볼 생각인데요. 자, 결련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대금 채권, 그때 못 받은 공사대금 채권하고 그 공사한 건물, 해당 건물, 그거는 유치권 결련성이 있죠. 그 다음에 땅을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사 이제 도급을 받았어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땅을 팠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준다라고 해서 그 해당 토지, 저수지가 있는 그 토지, 그걸 점유한다라고 하면은 공사대금 채권과 그 토지 간의 결련성, 점유하는 토지 간의 결련성이 있다. 이건 뭐 의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건물 부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조금 그 결연성 문제에서 좀 단정적으로 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뭐 땅도 좀 파야 되고요. 땅도 좀 파야 되고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뭐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 지었다든지 또는 거의 못 미쳐서 뭐 터파기만 하다 끝냈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건물은 지금 등기가 안 되고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땅을 점유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못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유치권으로서 정당하냐, 유치권으로서 성립 요건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처음에 이제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쓸 당시에 책을 쓰고 또 실무를 그때 젊었을 때 한참 하고 할 때는 참 이렇게 그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판사는 결론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판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정리가 된 그런 셈입니다. 이게 그 애매한 이유가 결국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있는 건물을 뭐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리대금, 그 개보수 공사 관련된 공사대금과 땅과의 관계는 결련성이 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성이 좀 멀거든요. 그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을 그 땅을 파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파일 같은 걸 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토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간접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유치권 성립 여부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판례 기본 태도는 그 건축 대금을 근거로 건물 부지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법원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집담한 건물 집담한 그 토지가 경매로 났고요. 누군가 낙찰받아서 이걸 인도명령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인도명령에서 유치권자 상대로 인도명령에서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 유치권자는 뭐 집담한 어떤 뭐 공사 현장에서 토지를 이제 유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투어졌는데 그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아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논리를 한번 보시죠.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건물입니다.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그거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 채권에 기해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항고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일 겁니다. 네, 이럴 겁니다. 제항고인은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 시까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해서 발생한 것일 뿐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그 축산물 그런 가공 공장을 신축하다가 이 공사업자 제항고인 주장 한 30% 정도 공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에 해당 토지가 경매로 낙찰된 사안입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붙여지려 그러면은 건물이 어쨌든 이게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부동산으로서의 그 구조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돼야 경매가 되잖아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부동산으로서 뭐 기둥, 지붕, 외벽 이런 것들이 주벽 이런 것들이 둘레벽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한들 완성되어 있다고 한들 등기가 안 되면은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골조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터파기 하다가 조금 뭐 1, 2층 정도 골조한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정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건물이 경매가 붙여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만 경매로 난 사건인데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한 이 공사대금이 건물에 관한 채권일 뿐이고 건물 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건축 중 중단되어서 아직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또는 토지지상 구조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제가 그 토지지상 구조물이 독립한 건물이다라고 뭐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독립한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낙찰받은 토지 위에 독립한 건물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요.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상대로는 건물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공사를 다 완공시킨 그 공사업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판례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그 공사를 완성시킨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 대상은 건물인데 그 건물은 낙찰받은 토지주와의 관계에서는 철거돼야 될 건물 위에 행사하는 유치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 그 다음에 유치권자 상대로는 퇴거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됐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까지 되어서 경매 대상물로 포함돼 버렸어요. 경매 대상물로. 그래서 토지뿐 아니라 이제 독립된 건물 이게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건물이 돼 버렸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내 건물이 됐는데 내 건물 위에 적법한 유치권,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을 모두 주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는 유치권자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분석할 때는 이게 낙찰을 통해서 내가 뭘 취득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건물까지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의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건물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한 그런 단계에서는 그 부합물은 내게 될 수 있지만 유치권자는 배척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건물의 어떤 단계별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 그러니까 그 건물의 단계별에 따라서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어떻게 유치권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 떠안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서 분석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건물 신축 공사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토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고요. 2007년도 요 판결은 조금 사안이 좀 특이해서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는데 이게 보시죠. 요것도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 대지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대법원은 이 유치권자가 지금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이런 그 임대 아파트인데요. 아마 땅 관련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사들은 토지와 관련성 있는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조금 이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초 파일 공사를 아파트 부지에 관한 공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공사대금 채권은 그 토지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으로 토지 낙찰자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1심, 2심 모두 기초 파일 공사는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했던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서 토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유치권자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된 거죠. 그 파기된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파일은 집안 침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건물 기초 보강을 위해서 항타하여 삽입한 것으로서 그 공사 대금 채권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지 그 토지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원심은 그 토지 관련된 채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사례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조금 하고심 판결을 소개를 장황하게 해드렸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유치권이 인정되게 된, 대법원에서 인정되게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토목공사 부분을 따로,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토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이렇게 한꺼번에 턴키로 한 그런 계약이 아니라 토목공사 부분 공사 얼마 계약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형질 변경 이런 부분들도 좀 임대아파트 공사, 그게 이제 밭이나 전이나 이런 걸로 돼 있던 그 형질을 임대아파트로 하려고 그러면은 형질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공사였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토지에 관련된 채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게 이 판결이 이제 2007년도에 났었는데요.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토지와 건물 신축 공사와 토지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연관지어서 강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은 판례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땅과 관련된 관련성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 판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 형질 변경이 동반되고 또 토목공사 부분을 따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느껴지는 게 지금 예전에는 그 판결, 2007년도 그 예외적인 판결이 대법원 그 사이트에서 검색이 좀 되다가 지금은 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이라는 게 이제 한 벌써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오래 전부터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대법원 입장에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또는 공개해서 괜히 오해가 생기는 이런 판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은 너무 염두에 둘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판례의 취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실무상으로 좀 해보면 아주 어떤 경우에는 이 아까 2007년 예외적인 판결, 예외 판결을 염두에 두고 그 공사의 어떤 그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유치권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유치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듯이 그 분쟁을 해보면은 계약서가 또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토목공사 부분은 땅과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게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실 때도 계약서의 어떤 분석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부분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판결도 이제 어떤 그 주의적인 그런 판결에 다 해당됩니다. 이 사건도 이제 토지인도 사건이죠. 토지인도 사건이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토지 인도해달라, 토지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도급공사가 토목공사였는데 이 토목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그냥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다.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건물 신축공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는 토지와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건물 신축을 위한 초기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것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사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